나의 인생에서 사랑은 어린 날 치러낸 수능과 군대처럼 바쁘게 스쳐 지나갔고 결혼이란 결과까지 낸 이후에는 모든 것들과 함께 졸업 혹은 제대를 해버린 기분이었다. 간혹 사랑 부재에 대한 울적함을 동족의 유부남에게 토로할 때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랑의 소멸을 축하해 주었고 그들의 조언처럼 생에 다시 한번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바람과 불륜이라 확신할 만큼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종식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민혁 작가님의 복길 자파점입니다. 이 책은 이미 대학로의 인기 연극으로 유명한 책이죠. 아마도 대학로 소극장을 찾은 많은 분들은 이미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배우 진선균님은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세상 속에 찌들었을 저에게 너무나도 순수하게 목 놓아 울게 했던 그때가 아직 생생합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책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참 행복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길 자파점. 또 배우 현봉신 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구에게나 추천해도 좋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작품이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다가 눈물이 글썽이다가 또 미소를 지었다가 하며 책을 읽었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자파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저희 마을의 상점도 생각이 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부모님도 살짝 보고 싶고 말이죠. 그럼 슬프지만 희망차고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 잠시 들어보실까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몇 번을 말해 이놈아. 이걸로 한 방에 훅. 장이 서는 날이면 하루 수천 명이 오고 가는 이곳 수유 5일장은 파는 사람과 깎는 사람 간의 악다구니에다 팔려온 짐승과 길 잃은 꼬맹이들의 서러운 울음까지 합쳐져 그야말로 넌덜머리나게 소란스럽다. 여유를 부리며 온 초짜들은 초입에서 돌아 나오긴 일수인 이 악명 높은 아우성의 도가니탕 안에서 유독 차분한 이 남자. 교련복을 입고 있는 경석은 곤죽이 된 진흙탕 바닥에 엉덩이가 젖는 줄도 모른 채 구두 닦기에 바짝 선 검지에 온 신경을 모으고 있다. 어느 비법이건 말이야. 핵심은 눈 뜨고 코 베는 거라. 상대를 속이며 이득을 취한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낭만 아니겠냐? 잿빛 담벼락에 기대어 교련복 청년을 마주하고 있는 구두닦이는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경석의 반응을 살피다 칵퇴 손에 낀 구두에 침을 뱉곤 좌, 우, 위, 아래 요목조목 비벼대는 신통방통한 손놀림을 선보이며 한 번 더 신신당부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보라. 코 베이지 말고. 경석은 쭈그리고 앉은 다리가 저린지 코에 침을 3번 묻혀가면서 그의 말 맞다나 오로지 검지손가락만 노려보는데 어느새 번들번들한 광이 올라오며 빛바랜 가죽이 유리처럼 반짝이기 시작하자 구경꾼 포함 경석의 입에서도 진한 탄성이 새어나온다. 순간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 끝을 독사처럼 세운 구두닦이가 경석의 이마를 향해 달려든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이마 한가운데로 구두약이 찍혀버린 경석은 이게 무슨 수작인가 싶어 뭡니까 갑자기? 투덜대보지만 구두닦이는 제 할 일을 했다는 듯 만족한 끄덕임을 보이며 거무스러한 악수를 꿀꺽꿀꺽 삼켜댄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별수 없디? 본디 기습과 방심은 남자와 여자 같은 거요. 때려야 뗄 수 없고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법. 경석은 이마에 묻은 구두약을 만지며 방심과 사랑이 무슨 상관인지 유추해보건만 대관절 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니놈이 안란가 모르겠지만 바야흐로 20년 전 민족 상잔의 비극인데 이 땅에 태어난 꼬맹이가 자그마치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그게 무슨 소리냐? 피난을 가고 괴뢰군이 총칼을 피하는 와중에도 다 남녀가 사랑을 했다는 거 아니겠냐? 네가 인제 20살이니까 바로 6.25 베이비 살아있다는 증거다. 좌우지간 이 의식은 도장 같은 거야. 그것도 인감 도장. 네 이마에 찍힌 것처럼 너도 연호한테 슉슉 찍고 가면 끝. 자, 약속대로 1,000원. 하산하는 제자에게 일장연설을 늘어놓은 뒤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그간의 교육비를 요구하자 그 뻔뻔함에 경석의 머리끝이 쭈뼛해진다. 1,000원이면 자그마치 짜장면이 10그릇이오. 사흘 내리 좌판을 벌어야 벌 수 있는 거금인 데다 고작 이따위 기술이 백전백승 프로포즈 비법인 것도 어이가 없는 마당에 1,000원이라니. 황당함에 머리만 긁적이는 경석을 보며 구두닦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거드름을 부린다. 임마, 색시를 얻는 비법인데 1,000원이면 싼 거지. 째째하게. 째째하긴요. 1,000원이 당장 없어서 그런 거지. 쫀심으로 따지면 이 시장통에서 김경석 따라올 자가 없다더니 은근슬쩍 자동심을 긁자마자 경석은 바지 주머니를 탈탈 털어 10원 한 장까지 몽땅 꺼내 구두닦이 손에 쥐어준다. 나머지는요 꼭 갚을 겁니다. 저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아시죠? 눈빛이 보증선다는 듯 열을 내며 노려보는 경석을 보자 구두닦이는 팩이 가득했던 소시적이 떠오르는지 입가 양끝이 따뜻하게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나머지는 안 받을 테니 꼭 살아서 와야 한다. 축축하게 변하는 구두닦이의 눈을 보자 경석은 어색함을 지우려 구두닦이의 가짜 발을 만지작댄다. 나무로 대충 만든 의족이지만 한때 그가 군인이었을 적 수백의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다리였음을 잘 알기에 경석은 늘 그의 나무 다리를 존경했다. 아재나 건강하소. 나는 안 죽습니다. 연화두고는 절대로 못 죽어요. 그래, 가서 꼭 네 색시 만들어라. 알았지? 대답 대신 개구진 경례를 붙인 경석이 나무 좌판을 목에 걸고 군중 속으로 파고든다. 자, 없는 물건, 없는 만물 좌판, 미제 통조림부터 영국 여왕님만 쓴다는 고급 화장품까지! 오늘도 목청을 높이며 시장통을 누비는 이 20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씨름대에 나가 송아지도 받아올 만큼 힘이 장사였으며 장사란 뜻도 모를 나이부터 장사란 말을 듣고 자란 탓인지 사고파는 장사에도 관심이 많았다. 제 손으로 딴 송아지를 팔아 좌판 장사를 시작한 게 겨우 15이었고 시장에 첫 발을 들이밀 땐 상인들의 텃세에도 기죽지 않고 온갖 허드렛 일도 도맡아 하며
인심부터 사는 노련함을 보였다. 무엇보다 상인들이 경석을 인정하게 만든 건 남다른 장사 수완이었는데 계절과 날씨, 마을의 대소사를 파악한 뒤 필요한 물건들만 벌려놓아 경석이 지나가면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때는 경석이 가는 시장에만 활기가 돌 정도였다. 상품들은 또 얼마나 포장을 잘 해놓았는지 그 흔한 머리님도 없을 만큼 깔끔하고 꼼꼼을 떠는 성격인지라 사람들은 경석이 무엇을 팔든 깔끔 꼼꼼할 거란 믿음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없었던 화장품 샘플을 나누어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여고생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련복 왕자님으로 통했는데 이유는 말 그대로 주구장창 교련복만 입고 다녔기 때문이다. 남자답게 생긴 경석은 얼룩덜룩한 교련복이 누구보다 잘 어울렸고 교련복을 입었을 때 자신이 빛나고 있다는 걸 아는지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주제에 사립고등학교 마크가 붙은 교련복을 구해와 20살이 다 되도록 입고 다녔다. 여느 때라면 하교하는 여고생들에게 둘러싸여 화장품을 팔고 있을 그이지만 오늘은 텅 빈 좌판을 덜렁대며 시장 입구를 빠져나간다. 늦었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순간 뭔가가 떠올랐다는 듯 머리를 부여잡고 걸음을 멈춘다. 여자는 비싸고 귀한 선물에 약하니까 꼭 하나 준비해. 약속 시간이 다 돼서야 구두 닦기에 신신당부가 떠오른 경석은 얼굴이 노래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되는 대로 팔다 남은 화장품이라도 줄까 했지만 오늘따라 샘플까지 몽땅 동이 나버렸다. 요새 유행한다는 운동화라도 사볼까 싶어 신발집에 가보았지만 연화의 발이 얼마만 했는지 몰라 애만 태웠고 옷집에 가서는 뚱뚱하진 않은데 날씬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오묘한 말로 사이즈를 묻는 옷가게 점원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지금껏 발 크기도 옷 사이즈도 모르면서 어떻게 연화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당최 아는 것이 없음에 경석은 실성한 웃음만 흘러나온다. 이렇게 바보 같고 무던한 자신을 연화는 왜 좋아해 줄까 싶어 민망하고 미안해지는데 반성하는 듯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박으며 시장 거리를 나서던 그의 눈으로 저 멀리 허연 한기를 품고 있는 아이스케이크가 보인다. 그것을 만나게 핥아대는 부잣집 아가씨의 황홀한 표정에서 바로 이거라는 힌트가 뿜어져 나오는 듯하다. 그래, 바로 저거야. 경석은 저 아이스케이크를 핥으며 황홀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연화를 상상하자 머리끝까지 짜릿해지는 기분이다. 그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귀하고 비싼 아이스케이크를 챙겨둔 채 거사라도 치를 것처럼 비장하게 떠난 경석은 버스 정류장에서 200m쯤 떨어진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제자리만 돌고 있다. 일났다. 이 아까운 거 다 녹겠다. 다 녹겠어. 벌벌 끓는 땡볕에 손에 든 아이스케이크는 주룩주룩 녹아내리고 어느새 모여앉은 동네 아이들은 경석보다 더욱 안타깝게 녹고 있는 아이스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안 먹을 거면 땅바닥에 버려줘. 저리 가라. 한 대 맞기 전에. 한 대 때리고 아이스케이크 버려줘. 너네 줄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형 바보야? 지금까지 버스 2대나 지나갔다고. 형 바람 맞은 거라고. 이것들이 확 알라리 깔라리 김경석은 이면아한테 바람 맞았대. 바람 맞았대. 꼬맹이들과의 한바탕 입씨름도 지나갔건만 기다리던 연화는 여전히 깜깜무소식
한여름의 열기와 경석의 화딱지를 식혀주는 건 그늘로 덮어주는 아카시아 나무뿐이다. 세 번째 버스마저 빈 차로 지나가자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경석은 정말로 아이스 깨끼를 내던지려 하지만 자신도 한 번밖에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을 내동댕이 칠 수 없다는 듯 손등을 타고 흐르는 아이스 깨끼부터 핥아먹기로 타협을 본다. 시원한 달콤한 국물이 혀를 통해 입으로 들어오자 터질 것 같던 열병도 삽시간에 식어버리고 특유의 소다 향이 코를 통해 퍼지자 맛의 극치를 느끼는 듯 절로 눈이 감긴다. 이제는 아이의 손 밑으로 입을 고정한 채 핥고 빠느라 정신이 없는 경석. 오매불만 기다리던 교복 차림의 연화가 네 번째 버스에서 내리는데도 제 손을 핥느라 고개도 들지 못한다. 이제 막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18 연화는 요새 유행하는 신식 단발머리의 경석이 선물로 준 분으로 옅게 화장까지 하고 다가왔건만 경석은 제 손만 가열차게 빨아대는데 여념이 없다. 뭐해요? 강아지처럼 손이나 가까이 연하의 목소리가 들리자 경석은 다짜고짜 그녀의 입에 아이스 깨끼부터 꼽아 넣는다. 다 녹은 다음에 오려고 했어? 남자 기다리게 하면 소방 맞는다 몇 번을 얘기해도. 우겨 넣어진 아이스 깨끼를 조심스럽게 빼어물며 연하는 눈을 흘긴다. 으유, 그렇다고 냅다 밀어넣으면 어째요. 입가에 다 묻었네. 닦지 마라. 아깝게 혓바닥으로 훔쳐. 시험이 있어 늦었다는 연하의 사과도 들은 채 만 채 그늘 아래 놓인 벤치의 끄트머리에 앉아 강아지 풀만 뜯고 있는 경석. 그렇게 기다리던 연하가 왔건만 수줍음에 앞서 대화거리가 생각나질 않는다. 나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연하의 말에 알면 됐어. 퉁명스럽게 말을 했지만 경석의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키는 듯 실룩거리며 웃음이 튀어나오려 한다. 어때 맛이? 달죠? 꼰대 없기는. 또다시 짧고 어색한 대화를 마친 경석은 애꿎은 풀만 쥐어뜯는다. 그러면서 연신 연화를 훔쳐보던 경석은 어느 순간 그녀의 다리에 시선이 꽂힌다. 하얗고 길게 뻗은 고운 다리부터 땀에 번들거리는 뒷목과 이마. 아이스 깨끼에 맞닿은 도톰한 입술을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는 경석은 연화의 몸매에 심취한 나머지 그녀가 매섭게 째려보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정확히 눈이 마주치자 아이고 참네. 괴기한 추임새를 넣으며 일어나 바지를 추스린다. 징그러 진짜. 뭘 그렇게 훔쳐봐요? 훔쳐보긴 뭘? 웃기는 애네. 그거 쩝쩝대면 먹는 거니 여자애가? 쩝쩝대고 먹어야죠. 경석 씨가 애써서 나한테 준 거니까? 연하의 말에 일출처럼 솟아오르는 경석의 광대. 아이스 깨끼를 사수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더해져서인지 뿌듯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알면 됐어. 경석은 마음과는 달리 퉁명스럽게 나오는 말투에 스스로가 원망스럽다. 마음 같아선 연화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그녀를 대하고 싶지만 어쩐지 손님 이외에는 상냥한 말투가 영 어색해진다. 다행히 연화는 경석의 성격을 감안해서 척척 걸러듣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이 잘 맞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따뜻한 말만 해주고 싶었다. 교양 있고 차분한 모습이 자신에겐 없어서일까? 경석은 1년 전 반말과 실랑이가 오고 가는 흥정 속에서 미제크림 하나 부탁해요 라는 연하의 말투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하대당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석으로서는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로 좌판쟁이의 직업을 전문가로 만들어준 연화가 눈물나게 고마웠다. 성심을 다해 화장품을 추천하며 나눈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은 깔끔한 태도로 마주하는 연화를 보며 경석은 일생을 함께할 여자가 바로 이 사람임을 직감했다. 저 여자와 함께 조그마한 가게를 열고 싶었다. 하여 오늘 천하의 김경석은 이면화에게 프로포즈하기로 결심. 굳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건만 연병. 좀 전까지 함께했던 굳은 마음은 도망가고 숙맥 겁쟁이만 들어차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란 심정으로 길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는 그녀 옆자리에 바짝 앉고 본다. 경석 씨, 지금 우리 엉덩이 닿았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저기서 말하면 되지? 왜 바짝 붙어요?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연아야, 일단 여기 내 손가락 좀 봐. 손가락은 왜요? 경석은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볼을 긁어 병 따는 소리를 내더니 미사일이 발사된 듯 검지손가락을 치켜들고 휘파람을 불기 시작한다. 뭐해요 지금? 쉿! 집중하고 손가락 끝을 잘 보라니까. 갸웃거리면서도 손가락 끝에 집중하던 연화는 문득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음을 느끼자 고개를 떨궈 내려다보니 하얀 블라우스 위로 봉긋하게 올라온 그녀 가슴 위로 경석의 반대손 검지손가락이 푹 박혀있다. 엄마야! 연화의 몸서리에 손가락은 떨어졌지만 언제 발랐는지 검은색 구두약이 젖가슴 가운데에 지장처럼 찍혀있고 가뜩이나 남자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손등을 댄 것도 처음인데 구두약까지 발라놓았으니 이게 웬 미친놈인가 싶어 연하의 눈에 화기가 이글거린다. 빡! 머리통을 맞은 경석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인다.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까만 점들이 사방에 날아다니는데 그 속에서 살기를 내뿜은 연화를 보자 경석은 덜컥 겁부터 난다. 저렇게 화가 난 표정은 본 적도 없거니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빨개진 눈을 보니 정작 프로포즈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끝날 듯 싶었다. 잠시 경멸에 가득 찬 눈으로 경석을 바라보던 연화는 벌떡 일어나 정류장으로 향하고 경석은 본능적으로 막아서며 무릎을 꿇는다. 잘못했어. 비켜요. 멈춰. 내 말만 듣고 가.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야 돼. 오늘 꼭 해야 된단 말이야. 연화는 잡힌 팔목을 뿌리친 뒤 경석을 피해 정류장으로 달려간다. 수습 안 되는 이별 직전의 상황에서도 아카시아 나무 밑에 숨겨둔 놓아둔 좌판부터 챙기러 간 경석은 뒤늦게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지만 경석보다 먼저 도착한 버스가 멈춰 서자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버스 꽁무니를 쳐다보며 경석은 허탈함에 돌멩이를 던지는데 아야! 정류장 뒤쪽에 숨어있던 연화가 돌에 맞은 다리를 부비며 모습을 드러내자 경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도 아차 싶은지 빠르게 달려가 살펴본다. 연화의 정강이에 시뻘건 핏물이 주룩 흘러내리자 경석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다. 연화를 울린 것도 모자라 다리에 상처까지 내다니 꼬여도 이렇게나 꼬이나 싶은 생각에 자책하며 이마를 문지른다. 할 말 있다면서요? 그것까진 듣고 가려고요. 괜찮다는 듯 치마를 내려 상처를 가린 연화가 꼿꼿이 선 채 경석을 응시한다. 그래, 내가 오늘 꼭 할 말이 있었단 말이야. 분을 발라 눈물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연하의 얼굴을 보자 경석의 눈이 흔들린다. 어서 해요. 다음 버스 오기 전까지. 나 군대 가. 귀신 잡는 해병대. 연하의 표정이 한순간 시무룩해지며 머리 위로는 거대한 물음표가 떠다닌다.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우면서도 덜컥 눈물부터 나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가슴에 찍힌 구두약을 가리키는 것도 잊은 채 경석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 언제 가는데요? 내일 아침. 빨리도 가네. 경석의 말에 연하는 어기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한다. 가는 날까지 함께 보낼 시간이라도 헤아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사라지자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처럼 쉼없이 눈물만 흐른다. 경석은 애써 밝게 그리고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며 연화 앞에선 뒤 좌판을 들어보인다. 이것 좀 봐봐 연화야. 지금 이 좌판이 나중에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잡화점이 될 거야. 니는 산수를 잘하니까 평생 내 옆에 딱 붙어서 주판만 만지면 돼. 거기 가면 죽는데요. 살아올지 죽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말이 그래. 김경석은 임연화 두고 절대 안 죽어. 아니, 못 죽는다고. 다 필요 없으니까 가지 마요. 연화는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한숨 섞인 투정을 부려보고 경석은 차오르는 눈물을 거칠게 비벼댄 뒤 연화의 어깨를 세게 부여잡는다. 대답해. 기다릴 거지? 못하겠다면요. 그럼 내가 소문해야지. 김경석이 임연아 젖가슴에 도장 꽉 찍었다고. 손 나팔을 만들어 내가 임연아 젖가슴 만졌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경석을 겨우 뜯어말린 연화가 못 살겠다는 듯 주저앉는다. 말해. 기다린다고. 기다린 다음에 꼭 나랑 결혼할 거라고 약속해줘. 속상함에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훔치던 연화가 품에서 곱게 접혀있던 손수건을 꺼내 오랫동안 입을 맞춘다. 삼촌이 그랬어요. 여자 입술이 묻은 손수건만 있으면 총알도 피해간다고. 침을 꼴깍 삼키며 경석은 연하의 손수건을 보물처럼 받아든다. 세상 모든 것을 녹이려는 듯 벌벌 끓던 태양도 주황빛 수처럼 식어버린 저녁. 막차를 몰고 온 버스기사는 안 탈 거요를 외치다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고 경석과 연하는 다시 뜨겁게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할 때까지 정류장과 아카시아 나무 사이를 수없이 걷고 또 걸었다. 훗날 이들이 기억하기로 기어이 작별의 순간이 찾아오자 우연하게도 그림자에 파묻힌 아카시아 나무 앞에 멈춰 섰는데 연화는 잔머리 좋은 경석이 발걸음을 조절한 것이라며 경석을 탓했고 그럴 때마다 경석은 자네야말로 거기서 눈을 감고 입술을 두꺼비처럼 내밀지 않았느냐며 첫 키스의 순서로 자존심을 부렸다. 어찌되었든 연하의 입술이 닿은 손수건 덕분인지 경석은 월남에서 살아 돌아왔고 연하는 긴 시간을 아카시아 나무처럼 우직하게 기다렸다. 성격이 급한 경석은 마지막 휴가를 나오는 날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연화에게 청혼을 했고 연화는 그가 목숨을 건 전장 속에서도 자신만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던 탄피 반지를 받아주며 그와 일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경석의 바람대로 둘은 이듬해 여름 부부가 되었고 동네 작은 잡화점을 열었다.
두 번의 사업 실패와 아내의 불치병 선고, 6년 전 빈 링거병을 가지고 노는 소리를 업고 돌아다니며 늘어나는 빚을 메워보려 했지만 그 사이 아내의 병원비는 그녀의 뱃속에 찬 복수처럼 부풀어 있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어느 곳 하나 망가지지 않은 곳 없는 몸을 이끌며 하루 수십 시간 일을 하면서도 복길은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아내만큼 살려달라고. 예수든 부처든 신이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에게 빌고 빌었건만 아내는 이름 모를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혼수 상태에서 더는 깨어나지 않았다. 또다시 2년이란 시간이 더해질 즈음 복길의 기도는 달라졌다. 제발 아내를 데려가 달라고. 예수인지 부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의 기도를 누군가는 들어주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복길의 곁을 떠났다. 며느리가 흰색 항아리에 담기던 날에도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가게를 비우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아픈 내내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아들은 원망하지 않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들어보니 내가 좀 많이 아픈가 봐요. 복길이 대문을 박차고 나간 후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던 차 연화가 정적을 깨며 방 안에서 나온다. 괜찮다는 듯 톤을 높여 수다를 떨어보지만 바르르 떨리는 입술 주변까지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인지 웃는 얼굴이 꼭 우는 표정 같아 보인다. 그런 연화를 경석은 한 걸음에 다가가 자신의 뒤로 끌어당긴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지. 언제 자네가 안 아프다 한 적 있었어? 배고프다. 밥 먹자. 니들은 멋들에 집도 애들 안 가고. 연화를 가리고 막아서는 경석을 평구가 말려보지만 억세게 버티는 그의 힘에 키만 껑충한 평구가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만 좀 하게. 이게 고집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나? 자네란 말로 나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야? 이러지 말고 병원에 가자니까. 놓으라고 이 새끼야. 흥분한 경석이 대차게 밀어대는 바람에 평구는 저 멀리 담장까지 밀려나가 텃밭에 나둥긴다. 민정의 비명에 담장 너머 담배를 피우던 복길이 뛰어들어와 보니 흑투성이가 된 평구가 허리에 손을 댄 채 신음하고 있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러는 건데? 복길이 악에 바친 듯 울부짖은 틈에 소리가 뜬금없이 박수를 치자 모두가 어리둥절해진다. 잠깐만, 오케이, 나 알았어. 다 모여봐. 아까부터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채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소리는 이내 해결책을 찾은 박사처럼 손가락을 부딪혀 딱 소리를 내고 어머 나 천젠가 봐를 남발하며 오두방정을 떤다. 김소리 가만 안 있어? 아버지야말로 딱 보면 몰라? 할부지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만 할부지랑 할머니가 같이 있게 해주면 되잖아. 응? 딱 오늘만. 조르듯 매달리는 소리를 보며 경석은 어지랬던 정신을 바로잡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본다. 흑투성이가 된 채 끙대는 평구와 노려보고 있는 아들, 울고 있는 김주임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이마를 짚는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렇게 당장 끌고 가는 건 너무하잖아. 경석의 젖은 목소리에 복길은 고개를 돌려버린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응?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할게. 주름진 손을 비비며 축 처진 눈꼬리를 보이자 평구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 왕진 가방을 주워든다. 그래, 일단은 좀 생각해봐. 우린 밖에서 기다림새. 아빠 성격 몰라서 그래요? 이대로 나가면 문 잠그고 안 열어줄 거 뻔한데? 복희씨, 그러지 말고 일단 나가요. 왕 사장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버지, 낄낄 빠빠 몰라?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져야지, 어? 다들 흥분했어. 나가서들 바람 좀 쐬잔 말이야. 평구가 내몰듯 이끌며 대문으로 향한다. 난 할부 편인 거 알지? 절대 할머니 놓치면 안 돼? 소리는 주름 가득한 경석의 볼에 뽀뽀를 한 뒤 대문을 닫는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귀뚜라미 소리가 정적의 빈자리를 채워나간다. 늘 듣던 매미 소리도 저 멀리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복귀하며 여느 때와 같은 보통의 밤을 만들어가자 차분해진 연하가 우두커니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입을 먼저 뜬다. 미안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났어? 다정하게 불렀건만 역시나 투박한 구박이 돌아오자 연하는 이래야 내 남편이지 하는 표정으로 늘 짓던 미소를 되찾는다. 어디가 아프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평생을 고생해놓고 왜? 평소와 다른 점은 그의 굽고 푸석해진 등을 어루만지며 이별을 준비하는 것뿐. 그러고 보니 인연도 이별도 모두 이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있던 것 같아 그녀는 주마등을 돌아보듯 아카시아 나무를 가만히 올려다본다. 거기 병원시설이 그렇게 좋대요. 분수도 나오고 산속에 있어서 다람쥐에 토끼에 새들도 많고. 당신이나 나나 일평생 가게 안에서만 살았는데 언제 그런 구경 해보겠어. 거기 가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 되지. 연화는 걸음을 옮겨 냉장고 문을 연 뒤 분주하게 찬거리를 정리한다. 위칸은 짠지 김치 젓갈이 있고요. 아래 칸은 당신 좋아하는 밑반찬들 넣어놨어요. 나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어느 정도 냉장고 안이 정리되자 이번엔 마당으로 문이 열리는 작은 방의 원목 서랍장으로 다가간다. 신혼 때 큰맘 먹고 산 이 집 유일의 새 가구였지만 이제는 손잡이가 모두 떨어져 버렸다. 첫 번째 서랍이랑 두 번째 서랍에 당신 속옷이랑 갈아입을 옷들이 잔뜩 있어요. 연병 그만 좀 해. 그깟게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이제 당신이 알아서 꺼내 입어야 하는데.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면 연하는 어머나 탄성을 내며 무언가를 꺼내 보인다. 그 바람에 마당에 서 있던 경석도 돌아보는데 연하의 손에는 그 옛날 경석이 허구한 날 입고 다닌 빛바랜 교련복이 들려져 있다. 이야,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 헌옷까지 진즉 버리지 뭐하러 챙겨놔? 에이구, 이게 다 추억이겠거니 하고 넣어놨죠. 추억은 무슨 어제 일도 기억 안 날 나이에. 이 교련복 당신 참 잘 어울렸는데 다른 건 다 잊어도 당신 이때 모습은 절대로 못 잊어요 나는. 경석에 품에 안기듯 교련복을 얼굴에 물어보곤 다시 잘 개어 서랍장에 넣어놓는다. 뒤이어 장롱을 열고 수십 년째 그이와 함께 누워왔던 이부자리를 펴려고 하자 새삼 이것도 마지막이란 생각에 연하는 고개를 숙여 울먹임을 삼킨다.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듯하게 편 뒤 접힌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정성스레 다져놓곤 짐가방을 챙겨 들고서 경석을 바라본다. 갈게요. 마루 기둥을 잡고선 경석은 연화를 쳐다보지 못한 채 요지부동. 연화 역시 마음 약해질까
도망치듯 신을 신고 마당을 나선다. 늘 들었던 연하의 걸음소리가 이토록 두렵게 들려오는 건 처음이라 경석은 온몸의 피가 아래로 흐르는 듯한데. 가는데 안 나와 볼 거예요? 여전히 등을 지고 선 경석을 한동안 바라보다 이내 대문 손잡이를 잡는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연화는 한 번 더 새겨보려 돌아섰는데 어느새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온 경석과 마주친다. 가지마. 아이처럼 끄급대는 경석을 보자 연화의 입가로 옅은 미소가 피어오른다. 가야죠. 애들이 밖에서 너무 기다린다.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적응해야지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못 살아. 둘이서 같이 보낸 세월만 50년이야. 그만해요. 이제 김병석이는 자네 없이 못 산다고. 그만하라니까. 가지마. 연화는 일그러지려는 얼굴에 힘을 주어 울음을 참아보지만 늘 단단했던 경석의 어깨가 온전히 무너내리자 그녀 또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린다. 여보, 어떡해. 나 무서워. 당신 얼굴, 내 새끼 전부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 나 어떡해요? 나 이제 여보. 우리 복길이, 우리 소리 전부 다. 전부 기억 안 나면 나 어떡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어떡해. 내가 있잖아 이 사람아. 경석은 이렇게 품에 안기길 바랬다.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가슴에 안겨 기대어 주길 바랬다. 연화를 끌어당기자 경석의 다리엔 다시 힘이 들어갔고 눈물도 멈췄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힘이 늙은 몸뚱아리를 휘어감는 듯했다. 더는 치매도 늙음도 죽음을 넘어 그 어느 것도 두렵고 무섭지 않았다. 그는 자지러지는 연화를 부여잡고 일으켜 세운다. 까먹어도 돼. 기억 못해도 돼. 이 김병석이 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그 못된 병 내가 고쳐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내 옆에만. 다시금 단단해진 경석의 품에서 연화는 고개를 끄덕거린다.